재밌는 거는 요 실성 그래프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고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진위 개수, 그러니까 요 그래프예요. 혁신적인 지역일수록 상위 1% 소득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을 제외하면 진위 개수는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가 상위 1%의 점유율이 올라갔다. 그거는 그 사회 전체가 불평등해진 거냐 라고 표현해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나 그냥 스티브 잡스 혼자 그냥 하늘로 치솟은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등의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만 하늘로 치솟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거다. 역사적 접근이 중요하다. 역사적 접근은 지정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런 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역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20세기에는 미국이 뜰 때는 미국이랑 친했고 중국이 뜰 때는 또 중국이랑 잘 친했어요. 양쪽이 양빵이랑 친했죠 그때는. 그게 두 개 다 해낸 나라가 참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 동안은 이제 네. 길항 관계였고 플러스 알파 관계였는데 앞으로 어떨지는 이제 또 약간 예, 오늘도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 불평등 연구라는 주제로 또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불평등의 원인이 경제 성장 안팎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경제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 설명해 오고 계십니다. 최병천 소장님 그렇죠?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걸 놓고 지난 1,200년간 인류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왔는데 네. 노동이 그 이윤의 근본이고 그 노동이 착취당하는 현상이 자본주의다라는 한쪽의 주장과 네.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기업 활동을 시작한 네. 자본가 또는 기업가가 부가가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오른쪽 학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부딪혀왔다. 뭐 그런 네. 이야기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갑니까? 오늘은 이제 그 초과이윤 자본가와 그거 연동해가지고 이제 불평등과의 관계를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등 및 사회 이동과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회 이동이 뭔가 경제 성장 또는 불평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회 이동? 사회 이동이 아니라 혁신이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건데요. 혁신이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네. 사회 이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혁신이 네. 그렇겠죠. 당연히 혁신이 뭔가 경제 성장을 이끄니까 네. 불평등도 늘리는 걸 테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전 시간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란 뭐냐, 혁신인데 혁신이란 뭐냐,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거다. 네. 불확실성을 감수를 왜 하는 거냐,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다. 그럼 누군가가 결국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그게 혁신이 많은 사회랑 같은 말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많은 사회, 혁신이 많은 사회,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이 초과이윤을 타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러면 당연히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평균을 넘는 어떤 이윤 체계이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과 자동으로 불평등이 커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의 알겠습니다. 이제 관계를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제 앞부분에 이거는 미국 최상위 1%의 소득 비율인데요. 이건 이제 그 창조적 파괴 힘이란 책에 잘 예쁘게 나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1910년대에 최상위 1%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네, 거의 25% 가까이 올라갔군요. 네,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요. 한 10%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 떨어지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게 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이때 이제 포도주의가 막 확산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대규모로 이제 많이 때리기도 해요. 소득세를 많이 때리는 거는 약간 전비 조달 성격도 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2차 세전이었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가 한 뭐 많을 때는 한 80% 90%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최상위 비중이 많이 적었던 거죠. 근데 80년대 이후에는 이게 또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는 뭐랄까 이제 약간 U자 형태를 이제 이게 약간 갖는 건데, 이거를 올라간 이 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불평등을 연구하시거나 이런 분이 이때부터 뭔가 소득세를 완화하거나 불평등을 이제 뭔가 증가하는 거를 방치했다. 크루그만 같은 사람도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거나 그러는데요. 예.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장기적인 불평등의 변동을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 방식의 변화가 소득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올라갔던 구간,
올라갔던 구간은 미국식 생산 방식이 이제 미국이 한참 산업화가 열심히 되던 때였고 포드주의 뭐 이런 거 요건 그 생기면서 직전인 거죠. 그는 그 시기에.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대규모의 중간재 생산,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이제 어떤 복지국가의 미국식 복지국가의 확대.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이 불평등 요 단계 불평등 왜 증가했는지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신자유주의나 뭐 서비스업 세계화, 중간소득 일자리인데 요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이제 혁신의 역할도 좀 이제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소개드렸던 필리프 아기용의 창조적 파괴의 힘 중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도표 그래프가 많은데 이게 저는 특히나 재미있었던 도표 그래프였어요. 이 책에 있었던 것 중에 Y축은 이제 불평등 정도, 위로 올라갈수록 불평등이 큰 걸 의미하고요. X축은 이제 혁신의 강도인 거를 이제 혁신의 강도를 이 사람이 이제 그 계량화했는데요. 예. 원점에서 먼 경우 이쪽이 혁신이 강도가 센 경우고 그 지역 중에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걸 잡았고요. 요 지역은 이제 엘라베마 같은 데가 이제 그 혁신이 적은데 그래서 지역별로 그걸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재밌는 거는 요 실성 그래프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고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진위 개수. 네. 그러니까 요 그래프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혁신적인 지역일수록 상위 1% 소득 비중이 엄청 높아요. 비례해 가지고. 혁신이 강한 나라일수록 예. 그렇죠. 혁신이 강한 나라, 혁신이 강한 지역, 혁신이 강한 시기 말수록.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네요. 상위 맞습니다. 1%의 스티브 잡스, 계속 뭐 일론 늘어나겠네요. 머스크, 네. 뭐 이런 사람이 뭐 왕창 있는 거죠.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예. 근데 이 사람을 제외하면 진위 개수는 그대로 비슷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회가 1%의 불평등, 그러니까 상위 1%의 점유율이 올라갔다. 네. 그거는 그 사회 전체가 불평등해진 거냐라고 표현해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나 그냥 스티브 잡스 혼자 그냥 하늘로 치솟은 뭐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뭐 예. 빌 게이츠 등등의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만 하늘로 치솟은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 상위 1%의 소득 비중 이 변화에는 네. 물론 이제 이 한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혁신이 급격하게 튕기는 사회, 팡팡팡팡팡팡 활성화되는 예. 사회는 상위 1%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거고 불평등이 커지는 거고 예. 그러나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커지는 거랑은 별개일 수도 있다. 상위 1%를 드러내고 진위 개수를 따로 뽑으면 이렇게 뭐 아주 살짝 올라갔을 수는 있으나 비교적 미미하게 상태인 거다. 물론 이건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이제 예.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물론 지대추구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고 정경유착이라든가 어떤 혁신에 기여하는 법 없이도 가능할 수 있고. 네. 근데 특히 미국적인 상황에서 상위 1%의 소득 집중도 증가는 혁신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요걸 이제 보여주는 표가 요 그래프인 거죠. 아름답네요. 네. 그래서 상위 1%, 10% 전체 진위 개수 그것이 이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피케티 같은 사람이 상위 1%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제 국제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러거든요. 피케티 플러스 알파가. 근데 그 사회 혁신이 정체되면 이런 이제 파괴적 혁신이 정치되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 그럼 이거는 나쁜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좋은 불평등 개념과 비슷하게. 누가 좀 계산 좀 해보면 좋겠는데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저렇게 높아지는 네. 양극화가 치열해지는 네. 특히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저 시기에 네. 하위 10%의 네. 소득 수준 네. 내지는 비포 애프터. 그런 걸 좀 보면 좋겠어요. 제 그냥 직관적인 감에는 네. 상위 상위 1%로 부가 집중되는 시절에 네. 하위 10%의 삶의 수준이나 소득의 향상 정도가 더 강할 겁니다. 또 향상된단 말이 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폰도 튀어나오고 전기차도 튀어나오고 하면서 네. 상위 1%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영위하고 있는 그 시대에 네. 그런 거 하려고 너도 나도 뛰쳐나와서 다들 사업도 하고 하면서 네. 사람도 고용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위 10%의 그 근로자층은 네. 머스크가 있는 시기건 머스크가 없는 시기건 어차피 하위 10%인데 네. 그들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은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막 뛰어다닐 때 네. 그때 오히려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데 아무도 그런 연구는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위 개수로만 비교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하위 10%의 절대적인 수준이 증가하는 폭이나 정도나 기울기를 한번 봅시다 그거는 하는 거죠. 우리나라 불평등을 지금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있는데요. 가계 동향 조사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발표가 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연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예. 거기에는 5분위를 나눠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원데이터를 보면 이제 10분위로도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요. 5분위 가구, 5분위 가구 기준으로 또는 이제 그 노동이냐 비노동이냐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때 소득은 어떤지. 그래서 실은 이제 이제 미국이냐 우리나라냐 이제 데이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가 있겠죠 아마도. 그 1%처럼 이제 이 하층은 시기열로 봤을 때 1%가 올라갈 때 하층의 소득은 어떻게 됐는지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조사가 가능한. 네. 예. 다만 이제 그게 올라가는 정도와 이제 그 올라가지 않았던 정도 그걸 비교했을 경우 이제 어떤지는 한번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혁신 경제가 현 시점에서는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그걸 이제 정태적이라고 표현하면 멈춰 있는 상태. 정태적으로는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동태적으로는 평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혁신 경제와 불평등의 관계, 아까 전에 초과이온이랑도 관계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역시 필리프 아기용의 그 책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네이밍이 참 재밌더라고요. 위대한 캐치비 곡선, 위대한 캐치비 곡선인데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사회 이동이 활발한 걸 의미해요. 예. 이제 그 하단으로 내려올수록 여기로 갈수록 이제 사회 이동이 이제 뭔가 정체돼 있는. 여기서 사회 이동이란 부모님 대비 자녀들. 그래서 사회 이동은 부모가 하위 20%였는데 자식이 상위 20%가 되는 경우. 네. 저소득층 부모님이었는데 상위 소득층 자녀가 되는 경우. 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X축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이 커진 경우. 그래서 사회 이동이 적을수록 불평등이 커지더라. 요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사회 이동이 적은 사회일수록 이제 아무튼 이제 진위 개수 불평등이 커진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 이동이란 말은 개천에서 용이 잘 나냐 마냐. 요걸로 우리가 이제 쓰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과 혁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필리프 아기용의 그 책입니까? 네. 요거는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사회 이동이 활발한 경우고요. 부모 하여튼 개천에서 용이 잘 나는 사회 위로 올라갈수록 Y축은 그렇죠. 예. 이제 개천에서 용이 잘 나는 사회고 요거는 혁신이 센 사회. 네. 재밌는 거는 앞에 거는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그 관계를 보여준 건데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사회 이동이 활발한 경우고 X축은 이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혁신이 활발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앞에는 사회 이동과 부모 자식의 관계를 보여줬다면 사회 이동과 혁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혁신의 강도가 높을수록 사회 이동이 활발해진다. 대체로 보면 요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혁신적일수록 자녀 세대의 사회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혁신, 사회 이동, 개천에서 용 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술, 신개발이 많아질수록 네. 신기술, 신개발, 신상품 내지는 새로운 창업,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은 이제 뭔가 명멸하는 기업, 뭔가 잘 나가던 기업이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뭔가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물려받기보다는 여기저기 일자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기회도 많이 생기고 대박 치는 친구도 있고 쪽박 치는 친구도 있고 하나. 네. 대박이든 쪽박이든 자꾸 박이 깨져야 그렇죠. 섞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쪽박과 대박이 이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네. 그러면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혁신이 활발해지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쫙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활발해지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 세대의 불평등은 부분적으로 좀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고 자녀 세대에게는 오히려 이제 뒤집기, 개천에서 용나기, 뒤집기를 이제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정태적으로는 그러니까 혁신 결국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 혁신, 창업, 초과이윤, 불확실성이 활발할수록 성장률이 높은 거고. 예. 근데 그 말에 같은 말에 또 다른 표현이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꽤 많아지는 거죠. 물론 미국 방식은 창업이라는 게 엄청 활발한 거고 한국은 이제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얼마나 이게 창업이 활발한지는 좀 다르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불평등은 이제 우리나라는 상위 1%의 불평등 증가율보다 상위 10%의 불평등 증가율이 더 컸어요. 상대적으로. 네. 상위 10%란 결국 이제 대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 상승.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등등이. 근데 상위 1%만 일단 좀 중심으로 보면 정태적으로는 불평등을 증가시키지만 개천에서 욕 나오는 건 더 이렇게 활발하는 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중적 측면이 있다라고 네. 이제 좀 볼 수 있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라는 거죠. 불평등이 두 가지 측면이 있군요. 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네, 이걸로 잴 수도 있고 네, 저소득자가 고소득자가 되고 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는 내려올 테니까 네. 이 섞이는 무브먼트가 활발한 정도가 약하면 또 양극화 사회가 되는 것일 텐데 그리고 그게 같이 움직이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차이나 자산 차이가 커지더라도 네, 이 이른바 무브먼트. 무브먼트 네, 이 액티브한 정도는 더 강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더 강하더라. 이게 벌어질수록. 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이것도 좁히고 싶고 네, 이것도 강화시키고 싶은데 네. 그렇게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프로님 생각이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무브먼트하고 네. 이것 좁히는 거하고요. 네, 당연히 무브먼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렇죠. 그래야 희망이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좁아지겠어요? 이게 계속 누군가는 혁신을 하고 혁신하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좁아지겠냐고요. 이게 혁신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띄어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근대 또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가 전근대 사회는 신분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신분제라는 표현은 그냥 태어날 때 양반이면 죽을 때까지 양반인 거고 예. 태어날 때 일종의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백정이고 노비이면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고 이제 뭐 그냥 양민이면 죽을 때까지 양민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사회. 이게 원래 신분제 사회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신분제였던 거죠. 물론 이제 그 과거제 같은 능력주의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이제 거기에 부분적 탈출구 역할을 해준 게 있었지만 또 이제 물론 과거제에 어떤 이제 자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방금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시기의 불평등 그 격차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격차 덩어리 이 격차 덩어리와 그 사회의 어떤 그 무브먼트 또는 역동성 근데 실은 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소득 창출과 연동된 게 결국 경제 성장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득 및 일자리는 경제 성장의 파생함수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경제 성장 방식이 하나는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동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역동성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둘 다 하면 좋긴 하겠는데 네. 그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뭐랄까 경제 성장의 패턴, 국면에 따라서 이제 물론 그걸 약간 줄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통합이란 가치 자체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통합 관점에서도 네. 신분제 사회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부모의 지위가 세습되는 거 그런 사회가 이제 뭔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결국 문화적 자본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엄마 아빠의 그 우리가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표 쓰는데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부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없는 사회는 뭐 이제 우리가 어떤 불법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이제 그게 뭐 그런 맛에 또 엄마 아빠가 돌보는 거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엄마 아빠가 가지는 문화 자본, 네트워크 자본 네. 그것이 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역동성 이제 우리 이프로님 표현으로는 무브먼트 차원에서 이제 그래서 여전히 이제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경제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꽤 긴 시간 동안 서너 시간 예, 넘게 했어요. 예, 한 뭐 한 대여섯 번, 여섯 네. 일곱 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그거를 좀 크게 두 가지 한뭐 두세 페이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네. 이제 일종의 약간 그동안 한 여섯 일곱 번 떠든 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보는 건데요. 경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가? 일단 경제 성장, 혁신, 자본과 초과이용, 불평등, 사회 이동이 연결돼 있다. 이게 우리 오뎅 꼬치 이런 것처럼 네.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오뎅 꼬치. 이게 뭔가 연결돼 있는 거다. 네. 우리 이제 그 왜 그 명절 때 전 붙이고만 이제 네, 이런 네. 예. 등등 나서 연결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근데 경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지 첫 번째는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허를 보장한다는 말은 약탈을 방지하는 것도 같은 말인 거죠. 강력한 공정거래 체계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뭔가 뭐 이렇게 누가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를 했는데 누군가가 로 리턴 하이 리스크를 하고 있으면 이제 뭔가 안 맞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센티브가 중요하고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연결되는 거고. 수출 및 교육의 확대가 중요하고 대기업이 중요하고 제조업이 중요하고 도시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 투자와 R&D 투자가 중요하다. 역사적 접근이 중요하다. 역사적 접근은 결국은 이제
지정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관계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 시대의 대빵이 누구냐? 대빵이랑 잘 지내야 된다. 또는 이제 그 나라 대빵 국가 그런 거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또는 이제 그 역관계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20세기에는 미국이 들 때는 미국이랑 친했고 네. 중국이 들 때는 또 중국이랑 잘 친했어요. 양쪽이 양빵이랑 친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 해낸 나라가 네. 참 쉽지 않을 텐데.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이 뜬 다음에 일본이 또 뜬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아무튼 일본이랑 비교적 사이좋게 지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미국 일본이랑 조인트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박이 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미국, 중국이랑 동시에 사이좋게 지내면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정도까지도 대박을 친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위치가 아니었으면 그 동안은 이제 네. 길항 관계였고 플러스 알파 관계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떨지는 이제 또 약간 여지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은 요즘 뭐 이제 지정학 공부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정학을 모르면 경제를 알기가 어렵더라. 그렇죠. 다 실제로 이 변동이 중국이 이제 우리 이뻐서 우리 거 사다 썼겠습니까? 아니면 그쵸. 일본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한테 뭘 넘겨줬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옆 동네 있으니까 제일 편하니까 갖다 쓰고 넘겨주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제 그래서 제국의 질서, 세계와 기술의 변화 이런 이제 링크의 중요성.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작동 원리와 혁신 경제학은 경제 성장의 작동 원리는 요 앞에 얘기들 말고 이제 상품의 성장 사이클과 결국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을 대하는 태도, 뭐 여러 가지 로지스틱 곡선인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되려면 과학 기술이 중요하고 R&D 투자가 중요하고 고등교육이 중요하고 신규 진입 활성화 여러 가지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규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경향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사회.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윤을 추구한단 말과 불확실성을 감수한단 말과 이제 혁신 뭐 이런 기업가 정신 이런 거 같은 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물론 어떤 불공정 관련된 건 이제 제대로 때려잡더라도 예. 연장으로 초과 이윤의 본질, 이제 원천, 아담 스미스 등의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제 노동가치론 입장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이제 이거를 착취론으로 발전시켰고 요 이제 경제학 이론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태동되었다. 예. 이제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그 시카고 학파의 창시자이고 이제 1920년대 3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경제학자.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미션을 초과 이윤의 원천을 규명하는 걸 본인의 미션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불확실성과 위험이라는 개념을 구분해내고 이자와 이윤이라는 개념을 분리해내고 그래서 실은 이 사람이 케인즈도 역할을 했지만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켜낸 20세기 경제학자를 이제 특히 뽑으면 저는 이제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뽑고 싶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중국은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이런 류의 이론을 뭐 중국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당 독재와 국유화를 하고 있지만 이윤 추구와 재산권 보호와 시장 경제를 결합하는 여기 중국 특색의 이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 거고 예. 상위 1%의 혁신 경제와의 관계와 정태적 불평등, 동태적 불평등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혁신 경제일수록 더 크다. 근데 혁신 경제는 거꾸로 자녀의 사회 이동을 促진시킨다. 그래서 혁신 경제가 될수록 상대적으로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혁신 경제는 우리 세대의 특히 상위 1%의 불평등은 증가시키고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고 물론 뭐 이건 적절한 소득세라든가 뭐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45%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소득세가 50% 약간 안 되게 돼 있는데 혁신 경제는 대신 자녀 세대를 위한 어떤 그 계층 이동, 개천에서 용나는 거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가지를 좀 이제 어떤 복합적으로 네. 따로 또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경제 성장과 자본과 혁신과 불평등, 혁신과 사회 이동. 경제학의 가장 큰 테마들이기도 하고 뭐 200년 테마이기도 하고 실은 불평등, 경영학, 경제학, 뭐 경제사 이런 걸 좀 연결해서 보면은 경제 성장이 잘 된다는 말과 자본가, 기업가가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물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만족감이라든가 뭐 뿌듯함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큰 틀로 보면 아무튼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 보상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 이윤, 불확실성, 혁신, 자본가는 경제 성장이 다 같은 말이다 그냥. 그래서 자본가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기업가를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경제 성장을 바라는 거는 네.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이유는 나쁜 거지만 투자는 열심히 해. 이런 것도 없는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초과이윤 혁신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또 한편으로 사회 이동도 만들어낸다. 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역동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같은 최초의 질문, 경제 성장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경제 성장과 혁신과 관계, 혁신은 누가 왜 하냐, 자본과 초과이윤, 위험 불확실성, 혁신과 불평등 관계 이렇게 이제 어차피 우리가 경제에 관심 있는 건 소득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크게 보면. 그리고 이제 불평등은 인간 본성 자체가 뭔가 질투심을 야기하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격차는 좀 용인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만 사회 통합을 저해할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숫자 덩어리로서의 격차와 신분제적 세습.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다음에 이러저런 질문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복귀해 보면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 세 가지는 다 별개로 봐야 된다. 근데 소득 불평등은 뭐 적절하게 이제 그 경제 발전 국면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 불평등은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 자산 불평등을 제어하려면 엄청난 세금을 걷든가 상속세를 걷든가 전쟁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전염병을 유포하든가 자산 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은 계층 사다리를 촉진하는 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평등을 막을 방법은 없으니 이동성이라도 높이자는 거네요. 자산은.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역사적 축적물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뭔가 이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세습 자본주의 문제는 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세습 자본주의 세 가지를 이제 좀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심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로 의욕도 뭐 전쟁이라든가 이제 뭐라지 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사회 혁명을 유발하기도 하고 네. 극우나 극좌의 정치 집단을 또 그 바로하게 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또 너무 이제 저해되고 불평등 자체가 죄악시되면 말씀하신 이런저런 뭐 사회 경제 발전도 안 되고 사회 그렇죠. 이동도 안 되고 네. 이제 그것까지는 동의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스위트 스팟 언저리에 우리 사회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크롱이 부유세를 확 줄였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프랑스에는 부유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한테 뭔가 세금을 왕창 때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혁신을 장려하려면 돈 버는 걸 장려해야 돼요. 네. 근데 한쪽이 뭔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일정 단계가 지나가면 그건 이제 그 나라 문화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여러 가지 세금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이프로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 적절한 균형 지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열심히 혁신하세요. 초과이윤 챙겨가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로부터 이제 좀 소외된 분들 거기에 기회를 뭐 이런 능력 때문이든 아니면 이러저런 환경적 요인이 때문에 못했던 사람은 야 저놈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어떤 이제 작동을 하면 이제 그런 정치의 논리가 작동을 해서 네. 그런 걸 이제 다시 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완화시킬 때 완화시키더라도 이거를 너무 많이 때려잡으면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나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지나친 자본주의도 또는 당임주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좀 더 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즉 약간 너무 사회주의 쪽에 치우쳐 있어서 혁신과 관련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 교육 내지는 메시지, 주장이 더 좀 유입되어야 돼.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신자유주의 쪽으로 가 있어서 우리 다 같이 사는 사회라든가 그런 점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좀 더 주입되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게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니까 각자 촛불들을 다른 방향으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대별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정치권과 정치권 아닌 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기업 쪽이라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는 젊은층.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40, 50대가 중심 세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 네. 사회를 유지하는 중심 세대인데 우리나라 40, 50대는 그 약간 이제 한편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던 층이 있고 한편으로는 결국 또 화이트 칼라층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서울의 중간 이상의 아파트 정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보 지지층이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약간 중간층 살짝 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약간 이제 균형 양쪽에 껴 있는 것 같고. 근데 젊은 사람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이제 어떤 이 어떤 물질적 지향 또는 이제 어떤 경제 성장적 지향 또 이제 어떤 어떤 부에 대한 지향. 제가 이 약간 농담이지만 좋은 불평등 책을 써서 네. 이제 베스트셀러 순위를 봤어요. 네. 다게 대부분의 책들이 돈 잘 버는 방법에 관한 인문학 이런 책이 거의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말고도 이제 약간 그런 경영학이나 뭐 여러 가지 자기관리법 관련 책들도 있는데 예. 요즘 심지어 그런 이제 뭐랄까 이 자기관리나 경제책도 별로 없고 약간 이제 넓은 의미의 투자서들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맞는 거고 그리고 퓨 리서치인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국제 비교 데이터 이제 여러 나라를 비교한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물질 지향적인 그런 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는 약간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약간 종교적 지향 예. 이런 것도 강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돈이 최고다 이런 성격이 그래서 그런 약간 그건 뭔가 여론조사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을 수도 있잖아요. 미국이 위선적이다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뭐 위선적이냐 솔직하냐 그러면 이게 뭐 다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네. 비교라는 게 원래 이제 동일하다는 걸 가정하고 어느 정도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권은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경제, 물질, 돈 지향적인 게 있는 것 같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는 너무 오른쪽이라서 네. 약간 왼쪽의 메시지가 오히려 좀 더 강조되어야 되는데 라는 뜻입니까? 아니 조금 좀 판단은 약간 다른 것이 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오른쪽이야. 네. 분배가 중요해. 네. 라고 강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분배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네. 다들 재테크 서적들 들여다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질 만능주의 재테크와 관련한 거기에 대한 고민 뭐 미래 그게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일 테니까 그런 거기서의 분배라는 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고 나서 네. 질문을 또 드린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서로 네.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은 서로 양쪽이 모두 있다는 네. 얘기일 텐데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어느 쪽에 가 있는지를 진단을 좀 해야 네. 이쪽에 무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체중도 나쁘고 체중 미달도 나쁜데 그럼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그치,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 하나만 얘기했으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해주셨고 자 그럼 지금 우리 사회는 과체중입니까 체중 미달입니까를 판단해야 네. 과체중이면 야 그래도 조금 덜 먹어야 돼 체중 미달이면 조금 좀 더 먹어야 돼 네. 그래야 이제 우리 사회가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다 전체적으로 오르나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에 좀 어디쯤인지에 강조점을 대한 둬서. 진단이 있어야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 결정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핸들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 배웠고 네. 어디쯤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진보 보수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진보 쪽에 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정치권과 기업이 다르다 그랬는데 기업이 오히려 좀 현실에 그러니까 기업 일선에 있는 분들 직장인들 뭐 직장인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임직원들 이런 쪽은 뭔가 이쪽에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또 현실을 계속 접해야 되니까 현실을 예. 접하니까 이제 약간 경제 지향적이고 뭐 성장 지향적이고 이런 거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약간 정치 쪽은 몇 차례 이제 얘기 드렸지만 세대 효과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사람이 20대 때 배웠던 게 잘 지속되는 효과가 되게 강하거든요. 20대 때 나훈아 남진 김광석 서태지 좋아했으면 죽을 때까지 이제 그 노래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고 실은 약간 세계관도 그런 게 있는데 386 세대들이 계속 그렇죠. 이제 사회 중추가 되면서 네. 전 사회의 메시지가 다 그 당시에서 그렇죠.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20대 때 경험이 여전히 ING로 상당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 이게 강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은 나이 들면 보수화된다는 건 그럼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대 그렇지, 효과와 그러니까. 연령 효과인데 세대 효과가 크냐 연령 효과가 크냐. 우리는 세대 효과가 크다. 근데 제가 보기엔 세대 효과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뭐 돈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미에 대한 태도라든가 뭐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잘생긴 남성 뭐 예쁜 여성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좀 지나면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걸 일종의 연령 효과일 수 있으나 이제 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어떤 시사적인 세계관 그런 거는 세대 효과가 훨씬 더 큰 것 같다. 특히나 이제 플레이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리고 다른 경험이 적으니까 다른 경험이 적을수록 그런 이제 세대 효과가 더 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 뭐 그 이러저런 대학을 다니다가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빵에 갈 수도 있고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기업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 네. 그래가지고 뭐 스타트업에 있든 벤처에 있든 뭐 대기업에 있든 기업 일선에서 10년, 20년, 30년을 뭔가 이렇게 지냈던 사람은 계속 이 기업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네. 그냥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 좀 또 약간 다르겠지만 월급 받더라도 뭔가 이렇게 변화를 뭔가 추적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게 오랫동안 그런 걸로 또 훈련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기에 정치권은 약간 네트워크 산업의 성격이 강해가지고 야 너 몇 학번이야? 너 뭐 어느 대학 나왔어? 뭐 이런 약간 이제 이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위아래 챙겨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에서 오히려 정치권이 변화 속도가 좀 느리고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변화 속도가 더 빠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저는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 특히 이제 뭔가 약간 뭐 정체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사실이 아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게 있다 또는 우리가 취지는 좋았으나 좀 이제 오버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경험이 사람 만들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냥 경제학을 한다고 치면 마르크스가 뭔 얘기를 했는지 별로 관심 가질 이유도 없고 나이트가 뭘 하는지 별로 관심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저런 한국 현대사의 어떤 이러저런 특성 때문에 이게 뭐 사회주의가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지는 이게 뭐 나쁘면 왜 나쁜 거야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20세기 경제학이 고민하던 거를 이제 그 거꾸로 이제 그 추적을 하게 된 건데 그런 것도 특이한 경험인 거죠. 사회 이동성은 높은 게 네. 행복과 불행으로 보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더군요. 즉 차라리 그냥 태어난 위치가 항상 유지되는 거라면 네. 뭐 노력할 이유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변하니까 위에 간 사람도 떨어지려는 불안, 아래에 또 있는 사람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그런 게 온 사회에 만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피니스는 없다. 그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아직 이제 가설 수준이긴 한데요. 네. 북유럽의 덴마크랑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그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높은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나라들 검색을 하면 인구 밀도가 엄청 낮은 나라들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되게 높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특히 높은 나라인데 네. 이제 저의 가설은 그런 건데요.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가 있고 높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인구 밀도의 핵심은 실은 경쟁도거든요. 네. 인구 밀도가 이 어떤 특정 공간에 10명이 있는 거랑 특정 공간에 뭐 100명이 있는 걸로 치면 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비교지를 당하게 돼요. 우리 엄치나 이런 것처럼 네. 야 너는 그러니까 10명이면 뭐 이렇게 뜨문 있으면 따로따로 살고 있으면 뭐 누굴 비교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없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바로 붙어 있으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고 이렇게 뭐가 많으면은 계속 비교지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비교지를 당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생산성이 올라가요. 열받으니까. 네. 뭔가 이렇게 짜증나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2중, 3중, 4중으로 그 이제 경쟁도가 높은 사회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압축 성장, 압축 인구 팽창 뭐 이런 압축 도시화 같은 걸 했었고 원래 수도권에 많이 몰려 살고 있고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나라 또는 미국이랑 다르게 거기는 분권이 발달해 있고 지역적 기반이 되게 단단해요. 역사적으로나 뭐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근데 한국은 고려 시대 그 조선 시대 때부터 서울 집중이 원래 심한 나라였거든요. 그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여서 그리고 우리 핸더스 같은 정치학자는 이제 소용돌이 한국 정치라는 표현도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양반들도 온통 옛날 그 한양 문제만 관심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조선 시대에도 그 서울공화국 이전에도 원래도 한양 공화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운명을 자주 바꾸니까. 그렇죠. 유럽 같은 이제 그 원거리 무역 가능하고 다양한 경제가 가능한 데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역에 시민 사회가 없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 단체란 표현은 요즘 이제 시민 운동 하시거나 시민 단체 쪽 분 보면은 계속 이게 사그라들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의제 주소석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대한민국 시민 사회가 없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뭐 몇 차례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시민 사회는 결국 그 기업가 집단과 노동자 그다음에 종교 집단 세 집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생기고 있는 시민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경총, 정경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거죠. 거기 정도가 시민 사회고 근데 거기는 약간 시민 단체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예. 실제 유럽의 역사에서 시민 사회는 그쪽이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경제랑 연동돼서 도시 경제와 연동해서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는 시민 유럽적 의미에서 시민 사회라기보다는 민주화 운동 세대의 한 축이 저기 이제 가가지고 시민 단체를 만든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세대 운동 성격이 강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80년대 학생 운동했던 사람이 한쪽으로는 정치권에 가고 한쪽으로는 노동 운동하러 가고 한쪽으로는 시민 단체로 가고. 근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면 이게 이제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단단한 데는 꾸준히 가는 거고 그게 정치권과 노동조합이죠. 예.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시민단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세대가 지나면 이제 변형된 형태로 새로운 이제 건 활성화되겠지만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좀 많이 외국과 다른 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행복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밀도가 커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스트레스는 풀리지 않는. 지금 일본 그 제가 아는 분이 일본을 갔다 왔는데 90년대 일본을 갔다가 이번에 갔더니 네. 사교육 간판이 다 사라졌대요. 학원 간판이.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님 거 물려받고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 물려받는가 보죠. 물론 이제 쌓아놓은 것도 많이 있죠 일본은. 그리고 원래 일본은 이제 지리적 조건. 원래 다른 나라들이 유럽사에서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 외침으로부터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제 섬나라 네. 적당한 섬나라여가지고 뭐랄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일본 근현대사에서 이제 열심히 했던 건 딱 두 번인 건데 한 번은 원자폭탄 맞은 다음에 네. 또 한 번은 이제 메이지 유신 직전에 이제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식민지화되는 걸 보면서 이제 식민지화되지 않으려고 그런 건데 일본은 이제 대신 이제 그럼 행복하겠죠. 만족하고 살고 굳이 뭐 경제 성장률 높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름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겨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 가을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이 다른 거다.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인정하고 뭐 그 싫으면 이제 적당하게 뭐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별 방법이 없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야. 그래서 그 북유럽의 이제 행복도가 높아서 옛날에는 이게 복지국가 때문이라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복지국 K방역 때 그 유럽보다 성과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복지 지출은 덜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복지 지출을 그 나라처럼 하면 행복해질까? 이건 전혀 아니오시다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제 5,300만 명 정도 현재 되는데 뭐 저출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저출산이 뭐 무한대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빵명 될 때까지 저출산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 이제 경기 변동처럼 이제 인구도 출렁거림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짜증도 또는 경쟁도 때문에 지금 저출산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일정 수점이 되면 이제 마치 이게 우리가 뭐 그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경기가 출렁출렁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인구의 출렁출렁거림이 이제 있는 측면이 좀 이 속도가 너무 가파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있지만 그건 넓게 보면은 그 개개인들의 시장의 반응인 측면이 있는 거죠. 이 경쟁도에 대한. 재밌는 학설이네요. 짜증, 그 밀도에 따른 짜증.
경쟁도와 짜증도가 같은 말이다. 그게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다. 네. 그게 다른 나라에는 적 나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가 될 만큼 밀도와 짜증이 높아요. 거기 이제 밀도와 짜증도는 높은 교육 투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동북아시아 나라들이 네. 그때 왜 농지개혁 시리즈 있잖아요. 맞아요. 한중일, 대만, 뭐 싱가포르 이 그쵸. 정도가 홍콩까지. 거기도 많이 낮다고. 그 나라가 하더라고요. 저출산, 저출산. 농지개혁 그 네. 나라 순서랑 네. 고도성장률 나라 순서랑 높은 교육 투자 나라 순서랑 음. 저출산 나라 순서가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그 지금 이번에 0.78인가 그랬는데 일본이 그나마 나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낮거든요. 성장률이 낮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점점 일본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는 낳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나 치열하고 짜증나는 그런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나 굳이 뭐 이렇게 잘 살려고 하냐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현재에 대한 만족도, 그러네. 또는 이제 어떤 상승 지향도.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상승 지향도가 강한 나라였고 그 이제 그 조선 시대부터 상승 지향도 강한 나라였고 리셋을 시켜주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죠? 그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예전에도 조선 시대에도 이제 과거제도 등등. 과거제도라든가 그래서 원래 양반의 정의 자체가 공무원 경력 있는 사람을 양반으로 정의한 거고 거의 같은 말로 봐도 되고 지역에 있는 양반을 향반이라 그랬다는데 향반들의 최대 관심사가 요즘 누가 힘이 세대 마치 요즘 지금 뭐 이렇게 A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B 정부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공공기관 낙하산 하려고 야 요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지금 뭐 관가에는 그런 거 항상 있거든요. 정치권에도 그런 게 항상 있고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항상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그 이 지역의 시민 사회라는 게 특별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이제 좋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제 부작용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행복도가 높은 거를 우리가 과연 이제 모방할 수 있는가? 노르웨이나 덴마크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복지제도 보강하고 네. 국민소득 높아져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계속 짜증 나고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도 때문에. 네. 그러나 그게 그 경쟁이라는 건 사실상 본능에 가까운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제 엄청 뿌리 깊다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거의 인구가 반 정도 줄어드는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는 한 뭐 3천만 명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해방한 전후한 시점 그때 한 3천만 명 됐다는 건데 지금 거의 한 남북 치면은 지금 한 7천만 명 넘을 텐데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 한 3천만 명 가까이 되면 이제 그래도 물론 그때도 교육 투자를 많이 하면 이제 또 짜증도는 그때 줄 수 있겠죠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신성장경제연구소 최병철 소장과 함께한 불평등과 사회 이동과 경제 성장과 고밀도와 짜증에 관한 이야기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